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어아이에서 금융 부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 연말이고, 이제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서 그 업무 보시느라 여러 고객분들을 뵈면 굉장히 바쁘신 연말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 개정 예고된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또 망불리가 약간 예외가 되고 있는 뭐 이런 비즈니스 상황들이 있고, 또 뭐 퍼블릭 클라우드다 아니면 마이데이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쪽 이슈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저희 요번 세미나에서는 이런 이슈들과 관련된 현재 이제 저희 파이어아이는 어떻게 이 이슈를 보고 있고 어떤 부분을 이제 보완을 준비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는데 필요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지 좀 고민해서 좀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세미나는 일단 제가 먼저 이제 금융 쪽 어떻게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사실 이제 저희가 맨디안트 서비스라고 이제 침해 사고 대응이나 아니면 펜테스트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데요, 고객분들께.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딥웹이나 다크웹 쪽에 모니터링을 저희가 리서처라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최근 사이버 공격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캐주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준비를 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스티브 레드지안이라고 에이펙 CTO이자 저희 바이오아이 VP 부사장인 스티브 레드지안을 초청해서 최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 관련 사이버 리스크 그리고 사고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고객분들께서는 대응을 하시고 방어를 하셨는지를 좀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는 이제 저희 바이오아이 코리아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잠시만요. 예,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오진석 상무를 초빙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한 금융업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실 수 있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에 앞서서 저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기프트콘을 모바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좋은 세션별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두 분께 추첨을 드려서 BHC 치킨 세트,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주신 10분을 추첨해서 도미노 피자 세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저희 세미나 들으시고 제품하고 솔루션 미팅을 요청 주신 고객분들 선착순 10분을 10분을 모셔서 스타벅스 상품권과 그리고 저희 칠레 3대 부티크 와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와이너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준비한 와인 세트를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 세미나 들으시기 전에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송을 드리려면 이제 접속 아이디가 본인 조남으로 돼 있고, 그리고 본인 이메일, 회사 이메일이 이로 인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개인 이메일이나 뭐 다른 가명 쓰시고 계시다면 이름을 좀 변경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시스코 웹엑스를 사용할 때 모든 질문에 이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약간 좀 시간 관계상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시되 저희가 최대한 질문을 이번 세션에 답변을 드리고, 뭐 부족한 부분은 따로 저희가 이메일이나 뭐 전화를 드려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세션으로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와 사이버 공격 기술, 전략 동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캐주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보다 이제 금융업에 계시는 고객분들께서 훨씬 더 민감하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그리고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당국의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가 보는 크게 두 가지 꼭지로, 첫 번째로 이제 금융권 고객분들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많이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세 가지를 뜻하는 데이터3법이 개정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부터 계속 준비되고 있는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이제 금융 고객분들께서도 더 이상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자산과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좀 가둬두는 상황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셔서 여러 가지 열려 있고 또 연계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최근에 저번 달에 개정 예고가 된 전자금융 감독 개정을 비롯해서, 그 개정 안에는 저희가 금융 고객분들께서 당초에 이제 망분리로 인해서 내부망의 원격 접속이 불가능하셨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이제 방어 준비 사항들을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외부에서도 내부망에 접속을 하실 수 있게 개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어쩔 수 없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시적으로만 이제 내부망에 원격 접속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열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보안 입장에서는 망이 하나 더 열려 있고, 또 엔드포인트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생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을 준비하시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시고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떤 사고가 있었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으실지를 저희 생각을 다음 세션에 또 저희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좀 깊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오픈 뱅킹이나 마이데이터, 그리고 마이페이먼트, 그리고 핀테크 열풍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데이터 센터에 갇혀 있는 금융 IT가 아닌 여러 가지 연계가 되고 이제 오픈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부분은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개정안인데요. 위쪽은 전산센터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제 PC에서 외부에서 직접 연결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표현해놨고, 그 아랫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이제 개정 전 왼쪽 박스들에는 기존에 이제 APT 차단 대책의 수립만 하시고 외부망에 대해서만 이제 걱정을 하셨으면 되는데, 오른쪽 개정 후의 내용을 보시면 외부망뿐만이 아닌 메일, 단말기, 원격 접속 등 모든 공통 부분에 대해서 APT 차단 대책을 기존의 수립뿐만이 아닌 적용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NDA나 그리고 이제 고객의 침해 사고 조사를 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리서처들이 연구를 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한 내용들을 사실 이제 고객분들께 공개된 세미나에서 이게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알려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캐주얼하게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어떤 어떤 상황들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국가 지원을 받는 중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정부기관이나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능화된 공격을 하는 집단들을 저희 파이어아이가 먼저 찾아냈는데요. 그래서 그걸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APT 그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이에는 이제 보통 명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지원을 받는 APT의 공격 기술들이 많이 이제 일반인 해커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반인 해커들이 기술이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해킹이 성공을 해도 이 해킹이 성공한 일반 해커들이
해킹을 성공하더라도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비트코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해킹, 특히 이제 랜섬웨어 같은 금전적 이익을 노린 해킹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IaaS, 뭐 파스 이런 내용들 많이 쓰고 있는데 라스라고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서비스들이 그런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의뢰를 하고 돈을 내기만 하면 이제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을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예, 좀 이렇게 범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올 한 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공격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일반 해커들에게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사실 죄송합니다.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을 이 다른 이제 고객분들께 노출이 되거나 알려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메이지 랜섬웨어라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들이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메이지 랜섬웨어는 보통의 랜섬웨어는 다르게 그 보통의 랜섬웨어는 고객사의 IT 시스템 침투해서 자산을 암호화하고 암호화를 복구화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데 이 대부분 고객분들이 리스토어 백업해 놓은 자산을 리스토어하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메이지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을 암호화하기 전에 미리 데이터를 유출을 해서 갖고 있은 다음에 희생자 고객분들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쉐이밍 사이트라고 랜섬웨어 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객사 명과 유출한 데이터의 일부를 굉장히 크리티컬한 유출 자산들을 모아서 웹에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랜섬웨어 굉장히 많이 그, 어,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파일의 밑에 보시면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 수치 사이트, 희생자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제 최근 한 달 이내에 엘모 전자사와 S모 반도체사가 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 공격 그룹에게 주장을 당하셔서 굉장히 좀 민감한 데이터가 많이 웹에 공개가 되고 평판이 많이 손상이 되신 이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동아일보나 이제 주요 일간지에도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어서 혹시 뭐 업무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통계상으로 대부분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외국인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한국은 사실 좀 이제 비즈니스 문화나 이런 이제 사회 문화상 피해 랜섬웨어나 이제 이런 사이버 공격을 받으시면 이제 피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거나 이제 그러기보다는 약간 좀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겐드그랩이라는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1년에 2조 원을 수입을 얻은 후에 공개적으로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은퇴 의사를 밝힐 때 굉장히 한국에 감사한다는 내용을 이제 은퇴 의사에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한국이 랜섬웨어 피해 국가 1위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한국 지리적으로나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제 북한 같은 적성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뭐 다른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에 이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그리고 이제 교집합적인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 해커들의 이제 금융상 목적을 떠나서 국가 단위 APT 공격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금융권 고객분들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이제 망불리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보안적으로는 이제 유용하셨지만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핀테크나 다른 이제 업무적인 도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망불리를 이제 예외를 이제 점차 이제 받아야 되시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는 이제 혹시 저희 빠이와이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셨거나 이제 좀 모르시는 고객분들을 이제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파이어 아이라는 예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크게 제품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보신 이제 이메일 네트워크, 그리고 이 각 EDR에 네트워크 구간이나 아니면 각 그 엔드포인트에 설치돼서 방어를 직접 수행하는 그 소프트웨어나 어플라이언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실 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이제 제품, APT 방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도 많고 설치되어 있는 대수도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멘디안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이버 컨설팅 회사를 인수를 하고 멘디안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 정부나 아니면 군 관련된 기관,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주요한 기업들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보안 자산들을 평가를 받고 싶어 하시거나 할 때 저희 멘디안트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크웹이나 디웹 같은 곳에서 이제 해커들이 아니 팀을 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공격 그룹을 구성하기도 하고 이제 그, 탈취한 자산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거기 이제 빠이와이 직원이지만 이제 그,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제 그분들과 이제 관계도 맺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뭐 이런 리서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서처들이 위협 정보를 이제 사전에 파악해서 고객께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제품에서 이제 취합된 정보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의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사고에 대응을 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저희가 모아서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고객에게 리포트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갖고 있는 파이어가 아닌 보안 제품에 이제 지혜나 이제 지식을 넣어드리는 그런 이제 트레이 인텔리전트라는 뭐 그런 위협 정보 구독 서비스를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앞서 좀 설명드린 이제 컨설팅이나 그리고 이제 MSSP 서비스, 저희가 이제 관제를 대행해드리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파이어아이가 생각하는 이제 우수한 보안 제품은 어떤 조건이 있나,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저희 파이어아이는 이제 저희 장비를 우수하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나를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고객께서 이제 그럼 이제 제품을 평가하시거나 뭐 이제 검토를 하실 때 어떤 장비들이 어떤 우수한 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장비는 사실 크게 첫 번째로는 장비 자체의 기능이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장비는 이제 샌드박스, 잘 알고 계시는 샌드박스 기술이나 저희 자체의 보유한 범용 VM이 아닌 자체 보유 VM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멘티안트 컨설팅이나 이제 침해 사고 대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실제 사이버 사고와 사이버 보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해커들이 최근에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공격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걸 주기적으로 저희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의 장비에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전 세계에 30개 언어 이상을 구사하는 첩보원, 특히 이제 리서처라고 부르는데 첩보원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해커들이 어떤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이것도 역시 저희 장비에 실시간으로 이제 넣어드리고 장비가 최신의 기법들을 방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비 자체의 기능도 물론 저희 바이오가 우수하지만 두 번째 저희가 침해 사고를 어떻게 대응해 드리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또 저희 첩보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정보들을 파악해서 넣어드리는 뭐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근면성실하고 이제 많은 인적 자산을 갖고 있고 많이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고 또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그 보안 자산들의 그 방어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저희 자산들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들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파악한 이런 동향들이나 이제 기법들을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또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것들은 저희 바이오아이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분들께 그분들의 갖고 계시는 보안 자산들에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서 계속 이제 정보들을 넣어드리고 그 자산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저희 준비한 세션에서 좀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두 세션도 이제 남은 두 세션에서 이제 많은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and thanks for spending this time with us. I wante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risk to remote work and give you some examples of some case studies we've seen of where remote work has introduced new risks to companies. 네, 안녕하세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재택근무가 주는 그 리스크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택근무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리스크가 더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o start with that,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VPN fundamentals. 네, 그에 앞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본적인 그 VPN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hen putting together a VPN solution, administrators need to decide on the type of VPN they want to use. And there's different trade-offs depending on the type that you use. 네, 일단 그 VP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 어드민 쪽에서는 이제 어떤 타입의 VPN을 사용할까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게 됩니다. The purpose of the VPN is to encrypt the traffic so that it can't be observed or interfered with. And organizations need to decide if they will use a split tunnel to send encrypted traffic only to the corporate office, or if they will route all of the traffic through the VPN, even traffic which is not destined for corporate resources, to pass through the VPN before going out to the internet. 네, 그래서 그 VPN의 목적 자체가 그 트래픽을 암호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트래픽을 보거나 방해를 하지 못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VPN 사용자는 내가 스플릿 터널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회사 오피스로 들어오는 방향의 트래픽만 암호화하는 스플릿 터널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회사가 사실 그 오피스가 목적지가 아닌 그런 모든 트래픽을 다 그 회사 VPN을 통하게 하는 그 풀터널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The full tunnel is usually preferred by most organizations, but when COVID-19 hit and so many more workers became remote workers, that VPN is the shared resource, and for many organizations, that shared resource became overloaded. And so many organizations, to accommodate the additional load, changed from full tunnel to split tunnel. 네, 그래서 사실 이 풀터널 방식이 그 대부분의 조직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VPN이라는 공용의 자원에 오버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풀터널 방식에서 이제 스플릿 방식을 보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One of the other advantages of the full tunnel is it also protects network traffic, because traffic which is destined for the internet goes through the corporate offices with a full tunnel.
it's being protected by all of the corporate network security devices, just as if you were on premise. 그 풀터널 방식의 그 장점 중 하나가 그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방어까지 한다는 건데요. 그 인터넷으로 가는 그런 트래픽들도 모두 이 오피스 VPN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내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그 온프레미스처럼 방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So there's trade-offs. Full tunnel is generally more secure, but having to route traffic through an additional hop of going through the corporate network may mean that full tunnel has more latency. And as I pointed out as well, that VPN tunnel is a shared tunnel. And so the bandwidth with full tunnel mode is shared, whereas with split tunnel, it's dedicated.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이드 오프 그 장단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풀터널 방식은 그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지나가는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 속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VPN은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터널이기 때문에 이 대역폭을 공유하게 되지만 이 스플릿 터널 방식은 그 전용 그 대역폭을 쓰게 됩니다. This is the classic trade-off in security. Either you can have something be very secure, or you can have something be very convenient. The more convenient it is, typically the less secure, and the more less secure it is, the more convenient it is. 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이 보안 영역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더 안전한 거를 원하냐, 더 편리한 거를 원하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통 더 편리한 걸 선택하면 덜 안전하게 되고 더 안전한 거를 선택하면 덜 편리하게 됩니다. I believe the new Korea regulations point more to full tunnel, saying that remote devices shouldn't have internet access. But even with full tunnel, there's still risks that we need to be aware of.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의 그런 새로운 규정들은 풀터널 방식을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하는 근무자들도 그 원격 접속도 인터넷에 대한 접속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풀터널 방식에도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Let's keep in mind too the purpose of a VPN, right? So VPN is really meant to prevent eavesdropping or prevent snooping on networks so that as the traffic passes through public networks, that traffic can't be captured and observed.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VPN의 목적을 생각을 해 봅시다. VPN은 기본적으로 이런 도청이라든지 이런 스누핑 이런 엿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트래픽이 그 공용 네트워크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캡처가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그 트래픽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 VPN itself isn't helping against other types of cyber threats, right? Just because you have a VPN connection doesn't mean you're necessarily protected against malware, protected against exploits, or protected against impersonation attacks. 하지만 이 VPN 자체가 다른 그런 사이버 공격들로부터 여러분을 방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VPN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게 여러분이 악성 코드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든지 익스플로이트 공격이라든지 사칭 공격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These types of cyber threats are addressed with other cybersecurity controls that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VPN solution. 그래서 이런 사실 공격들은 그 VPN 솔루션이랑 이런 호환돼서 같이 사용되는 다른 보안 장비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죠. There's some additional risks with working from home, and one of them is around the differences in endpoint security. 네. 그리고 재택근무로 인해서 생기는 또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인제 엔드포인트의 보안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when the employee is working from home, we need to consider, is this a corporate asset or a personal asset? So, for example, corporate endpoint devices are usually installed with corporate level or enterprise grade endpoint security controls, which may be more effective than home computer or personal computer security antivirus. 그래서 보통 직원들이 그 집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 때 그 직원이 그 사용하는 그 컴퓨터가 회사의 자산인지 개인의 자산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그게 회사의 엔드포인트의 경우에는 보통 회사 레벨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 그레이드의 보안 장치들이 솔루션들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만약에 그냥 집 컴퓨터 이런 회사 레벨의 그런 보안 장치들은 보통의 집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백신 같은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방어 장비입니다. So blocking security threats is one concern, but another concern is investigation and the work that security operations centers need to do. If all assets are on a corporate premise, it's quite easy for the security operations center to get onto that asset to do an investigation. But if employees are working from home, that investigation may be harder. And so it's important that there is a remote investigation capability for the security operations center in work from home environments as well.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공격을 블러킹하는 막는 문제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조사하는 단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보통 SOC가 하게 되는데요. 그 만약에 모든 그런 컴퓨터들이 온프레미스의 존재를 사내에 존재를 한다면 SOC가 가서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그 집에서 원격 근무가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 조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SOC가 이런 원격 조사 역량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Aside endpoint security risks, there's also network security risks. So, as I mentioned, home networks are defended at a very different level than corporate networks.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그 엔드포인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는 이 네트워크 보안적인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홈 네트워크는 그 회사의 네트워크와는 보완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Typically, most home networks will have an all in one router device, whereas corporate networks will have many dedicated best of breed functions. So, next generation firewalls, proxy solutions, or advanced network defense solutions. 네. 그래서 보통 전형적으로 그 홈 네트워크 에는 이런 올인원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인제 회사 네트워크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그 회사 네트워크 전용의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 수준의 것들이요. 그래서 뭐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뭐 프록시라든지 이런 어드밴스드 네트워크 디펜스 그런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idea of an expanding attack surface. It's the number of areas that attackers have to focus on to look for a weakness. And when there's a large shift to working from home, that attack surface grows very large as well for attackers to try and exploit and break into those home networks.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결국 공격면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제 공격면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그 공격자들이 이렇게 잘 들여다봐서 인제 약점이 어딜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재택근무로 크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결국 인제 악용될 수 있는 공격면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One of the other risks is also not so obvious, and that's the idea of just the work environment. Often, an office environment is much more focused, maybe more quiet, where at home you may have many things going on, both in work and personal life. And a lot of times, these can serve as distractions.
네. 그리고 인제 또 다른 그 부가적인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눈에 잘 띄는 리스크는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근무 환경 자체에서 나오는 건데요. 보통 인제 오피스에 인제 사무실에서는 더 집중이 잘 되고 뭐 좀 더 조용한 반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인제 일도 해야 되는데 막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인제 주의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These distractions can aid the attacker if they are preventing someone from being careful not to click on a suspicious link, or maybe their guard is let down because the environment is noisy or distracting. It may be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open a malicious attachment or click on a malicious link than they might otherwise be if they were working in a office. 네. 그런데 이런 주의력이 결핍되는 상황이 결국 공격자에게는 좀 유리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인제 여러분이 집에서 일할 때 좀 더 이게 조심하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뭐 환경이 너무 시끄럽고 이래서 주의력이 떨어져서 사무실에서 일할 경우에는 클릭하지 않았을 그런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이나 링크를 클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Also, the office devices are much more controlled. In a home environment, devices may be shared across family members. And family members may be loading games on devices or loading free or public software on devices, which could pose a potential risk as well. 네. 그리고 또 인제 회사 장비들은 좀 더 이렇게 더 잘 컨트롤되고 있는 반면에 인제 집에 있는 장비들은 그런 가족 구성원과 공유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가족 구성원이 거기에 그 장비에 게임을 깔거나 아니면 다른 공짜 아니면은 퍼블릭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그게 추후에 인제 리스크가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Let's go through an example of an actual case. We'll go through two examples. One example where the corporate end of the VPN was being attacked, and a second example of where the client end of the VPN was being attacked. 아 네. 그러면 제가 그 두 개의 예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시는 그 VPN에서 그 corporate 사이드, 회사 사이드가 공격을 받은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는 VPN 중에서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공격을 받은 그 두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first attack, this was a attack that FireEye helped to defend against. The attacker here is an attack group named APT35. It stands for Advanced Persistent Threat Group 35. And this team is sometimes known as Newscaster Team. 네. 그 첫 번째 예시는요. 저희가 이제 파이어아이가 이 공격에 대한 방어를 도와줬던 그런 서포트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공격자는 저희가 APT35라고 부르는 그룹이고요. 뭐 다른 이름으로는 뉴스캐스터 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So APT35 focuses on strategic intelligence collection. They have attacked many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world. And we're moderately confident that this group is working on behalf of the Iranian government. 네. 그래서 이 APT35라는 그룹은요. 주로 그런 전략적인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룹이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어느 정도 한 보통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그룹이 이란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We'll talk about how we helped this organization who was attacked by APT35. And this was through our service called Mandiant Managed Defense. This is a MDR service, a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service, which augments in-house security teams.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APT35한테 공격을 받은 그 조직을 도와드렸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그 맨디안트의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로 도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기 말한 대로 그런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 MDR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조직의 인하우스 보안팀의 역량을 강화시켜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Let me just take a moment to talk about MDR services. They're different than MSSP services, which
are very focused on correlation and alert prioritization. 제가 MDR 서비스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MDR 서비스는 MSSP랑은 다른 서비스입니다. MSSP에서는 주로 그런 알람들의 경보가 울리면 그거의 우선순위와 그거의 그런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MDR services are focused on noticing prevention failures or successful intrusions, noticing them very quickly and responding to them before the attacker can complete their mission and cause any damage to the company. 네, 근데 그 MSSP와 달리 그 MDR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어느 영역에서 뭐 방어가 실패했거나 그런 방어 솔루션이 실패했거나 공격자가 뭐 침입에 성공을 했다. 이런 사례를 빨리 그 노티스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실패하거나 침투가 성공한 사례를 빨리 노티스를 해서 이 공격자가 그 환경 내에서 미션을 완수하기 전에 그거를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데미지가 오지 않도록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So we start when this company that was attacked by AP235 wasn't yet protected by managed defense. They only had an in-house security team, and they were breached. And it was a very significant breach. It took months to investigate the intrusion by APT35.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이 APT35한테 공격을 받은 그 조직이 저희 이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인하우스 보안팀만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침해를 당했는데 이 침해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 침해 자체를 조사를 하는데 거의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This organization knew that they were outmatched by this attacker, right? This was a government sponsored attacker, a very sophisticated attacker, and they knew that they would need help. And so they hired Mandiant Incident Response to understand what happened in this breach and get guidance on how to address and fix the breach. 그래서 이 조직은 이제 자신들이 이 공격자에 비해서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자는 그 국가적인 서포트를 받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공격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생각해서 그 맨디안트의 그 침해 대응 IR 서비스를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수습을 이제 픽스해야 될지 그 가이드를 얻기 위해서 그 맨디안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If you remember on the last slide, I said one of the purposes of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is to notice the breach quickly. In this case, the customer didn't have an MDR service, and so they didn't notice the breach quickly. And the attacker was able to get on many machines. As a result, it took months to investigate and resulted in serious financial impact.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 페이지에서 그 MDR 서비스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런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빨리 탐지하는 게 그 MDR 서비스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APT35한테 공격을 당한 그룹은 당시에는 MDR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가 이렇게 침해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사 기간만도 수개월이 걸렸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도 그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Because this breach cost them a lot of time and a lot of money, they wanted to fix the problem. They wanted to have what they didn't have before, which is a capability to notice intrusions quickly. And so after Mandiant had helped them with this problem, they brought on the Mandiant Managed Defense Service to proactively notice breaches quickly moving forward in the future. 네. 그래서 이 조직은 이 침해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됐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조직이 갖지 못했던 것, 바로 이런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빨리 탐지하는 역량을 갖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 맨디한테가 이 침해 IR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저희 맨디한테 이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향후에는 선제적으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위해서 맨디한테 디펜스 서비스를 의뢰하게 됩니다. And one thing we see is once attackers are kicked out of the network, it doesn't mean they give up. They do try again, and APT 35 did try to break into this organization again.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격자를 네트워크 밖으로 쫓아냈다고 해서 그 공격자들이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침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요. 실제로 이 APT35 그룹은 이 똑같은 조직에 다시 침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But the second time was different. The second time they had managed defense looking for prevention failures and identifying them quickly. In this case, the FireEye Endpoint Security Solution, HX, detected suspicious activity, which the Mandiant Managed Defense Team then investigated. 그런데 다시 이 공격을 시도했을 때, 침입을 시도했을 때는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조직이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어 솔루션이 실패를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이어의 HX가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탐지를 했고, 저희 이 맨디한테 매니지드 디펜스 팀이 그 의심스러운 액티비티를 조사했습니다. What the investigation revealed was that the attacker was coming in through the corporate VPN. They had legitimate stolen VPN credentials, which they were able to enter the organization there. 그래서 이 맨디한테 이 매니지드 디펜스 조사 결과 알아낸 사실이 뭐였냐면, 이 공격자들이 그 회사의 VPN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고요. 이미 그 공격자들은 탈취한 합법적인 인증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VPN 로그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In this specific case, the credentials were obtained through the round one breach, the initial breach, and were not properly remediated. However, that is not the only way that the attackers could have come in. There's credential stuffing, password spraying, and other techniques that attackers can use to attack VPN services.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증 정보를 탈취하게 된 경로가 바로 첫 번째 있었던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침해 때 탈취했던 인증 정보였었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인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크레덴셜 스태핑을 통해서 탈취할 수도 있고요. 패스워드 스프레잉 같은 기법을 통해서 인증 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And in addition to credential-based attack, the initial access of a compromise can be achieved a number of different ways as well, including phishing, exploiting vulnerabilities, or even just social engineering techniques. 네, 그리고 이런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격들은 최초의 액세스 포인트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최초의 공격은 피싱 공격일 수도 있고, 취약점을 노리는 vulnerability를 노리는 공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적인 기법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Now, most organizations might try to fix that problem by resetting the password so that the attacker can no longer use that password. And that's the easy and obvious fix. But what Managed Defense did is investigate, is to understand the full scope and size of that intrusion. 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은 비밀번호를 리셋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매우 쉽고 매우 당연한, 좀 약간 뻔한 그런 조치인데요. 저희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가 한 일은 그게 아니라 이 사례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이 공격의 전체적인 범위,
전체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완전히 알아내는 거였죠. And this investigation is so important because many organizations don't do this step. And the step is critical to addressing the problem correctly. It requires a high skill set to be able to properly investigate a breach. So many organizations find it challenging to do. 네, 그런데 조사하는 이 조사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특히 많은 조직들이 이 조사하는 단계를 하지 않기 때문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조사를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화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조직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o from that initial FireEye endpoint security alert plus the investigation, what they saw was not just one machine was being accessed. In fact, the attacker was accessing 15 machines, is what the investigation revealed.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HX에서 경보가 울렸고, 저희가 그 추후에 벌인 조사, 인베스티게이션 결과 저희가 알아낸 것은 사실 그 공격자는 한 개의 장비에만 액세스를 시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15개의 장비에 그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And it wasn't just stolen passwords. In addition to the credentials they were using and the 15 machines, they also had backdoors installed on many of those 15 machines. Some of them were open source, public backdoors, and some were customized that weren't well known or weren't known at all, that were calling back to command and control infrastructure. 그리고 단순히 그 패스워드만, 이 공격자들은 패스워드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 15개 장비에 대한 그런 패스워드, 그 인증 정보에 더해서 그 공격자들은 그 15개의 장비에 그 백도어도 심어 놓았었는데요. 이 백도어 중에서는 오픈소스 백도어도 있었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커스텀 백도어도 그 설치가 되어서 이미 심어져 있어서 그 C2 인프라에 그 콜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We also saw that in the process, they were harvesting or stealing new additional passwords, in addition to the ones that they already had and were already using. So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visible if they just reset that one password. All of this became visible through the investigation which Managed Defense performed.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조직이 단순하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또 드러난 것 중 하나가 이 공격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그 패스워드에 더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패스워드를 하베스팅 즉 유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은 저희가 그냥 그 패스워드를 리셋했더라면 절대로 가시화되지 않았을 그런 사항들이죠. 이것은 그 패스워드 리셋한 게 아니라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가 이런 조사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다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런 사항들입니다. So how was this resolved, right? We understood who the attacker was, this group called APT35. We understood what was happening, secondary breach following failed remediation. We understood where it was happening, 15 machines across the victim environment, excuse me, through the VPN. We understood when it was happening. It was over the course of 7 days. We were able to catch it and remediate it very quickly. And we understood why it was happening. What was the motive of the attacker? And the motive here was espionage or spying. 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희는 일단 누가 who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 APT35라는 그런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무슨 what은 그 1차 공격에서 실패한 그런 조치, 1차 공격의 그 미지단 조치에 이은 그 2차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장소는 그 VPN을 따라서 15개의 장비가 침해를 당해 있었고, 언제냐는 약 7일간 발생한 공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포착을 했고,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7일간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목적은 에스피어나지, 즉 스파이, 첩보가 목적이었습니다. And throughout this, I mentioned that the investigation requires a high skill set
Managed defense provided that high skill set in a number of areas. It provided the forensic analysts to understand the attack. It provided consultants to coordinate with the victim. It provided intel analysts who know attacker TTPs and can map those TTPs to attack groups, which can help understand the attacker motivation. And it also provided malware reverse engineers. Remember, there were custom backdoors, and we needed to understand what those tools were capable of and what they were doing. And so managed events provided all of that out of the gate as part of the service.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맨디언트의 매니지드 디펜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냐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그 고도화된 스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의 고도화된 스킬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공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포렌식 분석가들이 투입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피해 조직과 코디네이션을 위해서 컨설턴트들도 투입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인텔 분석가, 즉 정보 분석가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거는 그런 공격자들의 TTP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공격에 사용된 TTP를 어떤 특정 그룹과 매핑을 해서 그 공격의 그 공격 동기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 분석가들도 투입이 됐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스텀 백도어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커스텀 백도어를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 백도어가 무슨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활동까지 가능한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백도어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악성 코드 리버스 엔지니어들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서비스가 저희가 그 맨디안트의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이름 하에서 제공이 된 것입니다. So this is an example where the attacker used the VPN to break into the corporate network. Let's talk about another example where the attacker is using the VPN on the client side or on the home network side.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예시는 그 공격자들이 그 VPN을 통해서 그런 사내망, 그 오피스망으로 코퍼레이트망으로 들어간 예였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다시 말하면 그 홈 네트워크의 VPN을 사용해서 공격을 한 사례입니다. So in this case, we're looking at a different actor. This is another APT actor called APT27, another threat actor focused on espionage. In this case, managed defense is also helping on the defensive side. And in this case, the victim is a drill manufacturer for oil rigs, supplying parts to some of the biggest oil companies around the world.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다른 공격자 그룹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APT27이라고 부르는 그룹이고요. 이 그룹 역시 주요 목적은 첩보입니다. 그 정보 수집이고요.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하는 사이드는 저희의 그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였고, 이 사례에서의 그 피해자는 그 어떤 드릴 제조 업체였는데 그런 그런 대형 정유 회사에 그런 납품을 하는 그런 유정 관련한 부품을 납품하는 드릴 제조업체였습니다. In this case, this company has very sensi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rill components are what their business runs on and how effective those drill components work. If they're copied or if the designs are stolen, it will impact their business.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피해 회사가 굉장히 그런 민감한 그런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비즈니스가 이 드릴의 어떤 그 컴포넌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 디자인이 커피되거나 하면은 그들의 사업에 굉장히 타격이 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In this case, the company's corporate offices were based in the US. But the attacker didn't attack those. The attacker attacked someone's home office in Germany, who was an IT administrator in Germany, who was connecting to the US corporate offices through VPN.
네, 그래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 사무실은 미국에 있었는데요. 공격자들은 이 미국 본사 사무실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에 있는 어떤 IT 어드민 그 오피서의 그 홈 오피스 집을 공격했는데요. 이 독일의 이 IT 어드민 오피서는 그 VPN을 사용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본사로 접속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의 홈 오피스를 공격했습니다. Here, Managed Defense also noticed the intrusion quickly, but of course, Managed Defense is not monitoring the home network of this administrator. They're only monitoring the corporate offices. So what they saw were the later stages of the attack lifecycle. 네, 그래서 물론 이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 공격을 파악을 했지만 사실 이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는 그 회사 그 코퍼레이트 레벨의 그런 네트워크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그런 직원들의 모든 그 홈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격의 그 공격 사이클의 그 후반부의 그 공격의 양상을 묻게 되었습니다. But in this case, the corporate offices were quite well protected, and the attacker wasn't able to get an initial foothold. However, because this organization was supporting people working from home, there was an expanded attack surface. There were additional entry points or additional locations to try and have that initial intrusion be successful. 사실 이 본사의 오피스 자체는 굉장히 잘 보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그 본사, 그 사내 네트워크로는 그 침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최초 침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격면이 더 확장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공격자들이 그 최초 침입을 위해서 시도해보고 노릴 수 있는 그런 침입점들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And when Managed Defense investigated, what they found was that the attackers, APT 27, hadn't just compromised one home device in the home network, they had compromised multiple devices. In fact, almost every network device in that home network. 그래서 저희가 이 맨치스 디펜스 팀이 조사를 했을 때 알아낸 결과는 이 APT27이라는 그룹은 그 홈 네트워크에 있는 그 한 개의 장비를 그 침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다 침해했었습니다. And through that, they were able to ride through the VPN and get access to the corporate network. 그랬기 때문에 그 VPN을 접속할 수 있었고 그 VPN을 통해서 그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었던 거죠. Now, one of the things that helps is to have one-time passwords or push passwords into the VPN. And organizations that have this have an additional layer of security, but we've in fact seen attackers even be able to bypass these systems as well. 그래서 여기서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런 OTP, 그 일회용 패스워드나 푸시 패스워드를 VPN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그 보안을 보안을 한층 더 이중 보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그 조사를 했을 때는 심지어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조차 공격자들은 이런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And some of the attacks against these types of solutions are very low in sophistication. Well, one of the things we see attackers doing is just repeatedly trying to log in, repeatedly sending push notifications. And eventually, if the employee isn't trained well enough, they get tired of blocking and denying these push requests, and eventually they just hit approve.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공격자들의 공격을 보면은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공격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그 로그인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그 사용자에게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용자가 그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직원이 아니라면은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계속 거부하는 것에 이제 지쳐서 결국은 그냥 승인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So I think the lesson is, work from home is good.
it allows more flexibility and more productivity, and VPN is a good way to protect users working from home. But the lesson is that VPN itself isn't going to protect against every type of attack.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인제 새겨야 하는 교훈은 물론 재택근무는 좋습니다. 뭐 유연성이나 생산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VPN은 이런 재택근무자들을 보호하는 좋은 툴이긴 하지만 VPN 자체로는 모든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All things in security, you need to take a layered approach. VPN is part of that layer, but there are additional things, additional security controls that you'll need to put in place as well. 네. 그래서 저희가 보안에서는 저희가 레이어드된 즉 여러 겹으로 여러 층으로 된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어프로치를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VPN은 사실 그 한 겹 중 한 층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같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Yeah. And so that's what I'd like to share. Thank you so much, Kamsahamnida, and Claire, thanks for the translation.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성입니다. 앞에 이제 세션을 되게 좀 Q&A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끝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툴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 원격지에서 발표를 하고 또 통역하시는 분도 원격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앞에 세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제 어쨌든 그 지침이 변했고, 금융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 기반의 철옹성처럼 지켰던 네트워크 엣지 집단의 경계 보안 중심의 어떤 보안 그 기저가 약간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죠. 코로나 시대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거는 또 보안팀에서 또한 대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성, 그 다음에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파이어가 어떤 것들을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실 뭐랄까, 아까 처음에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계 변화에서 데이터 상법도 있고, 클라우드 오픈도 있고, 여러 가지 오픈 뱅킹도 있고, 말 그대로 뭔가 예전에는 안에서 모든 걸 동작시키고, 그 네트워크를 막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권의 케이스들을 해외 다른 이제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면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망분리했던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나라에서 강제화시킬 수 있느냐, 아무리 금융권이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어쨌든 읽어내고 적용시킨 대한민국의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한시적 조치 개정안에 의해서 이제 상시 연결에 가능한 그런 개정 법안을 적용하고 있죠. 또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서비스들이 하나씩 두 개씩 뭔가 조금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물론 그것도 역시 또 프라이빗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변경, 또 오픈 뱅킹 등의 API를 통한 어떤 협업을 다양화되면서 우리 정보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쉐어하면서 뭔가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좀 상호 공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된 거죠.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금감원에서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연결, 뭐 간접적인 연결들을 이제 그 가이드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스티브가 세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VPN 자체의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그 터널링 방식의 안전한 통신, 중간에 스냅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네트워크 통신의 개념이지, 그게 사실 보안의 어떤 시큐어한 것을 뭔가, 이렇게 보장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안에 뭔가 더러운 것이 흘러간다고 하면, 코드나 악성에 관련 어떤, 비인간적인 행동이 흘러간다고 하면, 그 터널 안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내부로 고스란히 들어가서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열려진 좋은 아주 프라이빗한 터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기사 몇 개를 발췌를 했는데 다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옆 나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VPN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VPN 시스템을 해킹을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계정 정보 해킹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피해를 본 사례이긴 하지만 VPN 자체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말 그대로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있지 않았을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 허용이 된 그 일반 임직원들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사내 업무망에 대한 접속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사랑 여러 가지, 뭐, 의견들, 컬럼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입니다만, 국내에 있는 그 대한민국의 그 금융권의 어떤 그 보안은 사실상 다른 산업군에서 볼 때 굉장히 강화되고 굉장히 뭐라고 하죠? 타이트한, 굉장히 뭐 자유도가 떨어지죠. 하지 말아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그만큼 위험한 어떤 그 산업군이기 때문에 취업 보안에 대한 위협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좀 뭔가 허용을 많이 안 해주는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되게 네트워크 관점에서 굉장히 그 구분된 어떤 정책하에서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이제 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시스템적으로 통제를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보안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일단은 VPN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외부로 뚫긴 했지만 약간 개념적으로는 그 밖에 있는 시스템도 내부 시스템처럼 관리를 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엣지 경계 보완을 하고 있던 것들을 좀 확장해서 통제를 잘하면 이런 것들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내부 시스템 접속하는 사용자 단말들, 임직원의 단말이 뭐 내 거든 개인 거든 회사가 지급했던 간에 어, 어디에서의 접근, 내부냐 외부냐의 접근이 되게 어디서 접근하는 것이냐의 그 개념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사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형태로 변경되면서 제 생각에는 어떤 조건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가 어떤 그 정책상이라든지 우리가 그 통제하고 해야만 되는 모든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킨 상태에서 접근이라고 하면 내가 외부에 있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국내 금융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보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의 시나리오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시스템이 내부에 있었고 내부에 있는 보안 통제 시스템과 연결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운영을 해오던 방식에서 외부로 떨어지면 내부 시스템에 있는 보안 통제의 어떤 예를 들면 백신의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적용에 대한 정책의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들, 외부로 나가서 접속하는 그 임직원의 반말에 대한 통제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정책 가이드 기사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약간 그 고민했던 게 개인 낱말을 사용해서 VDI를 이제 거쳐서 뭐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런 어떤 간접 연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를 할 때 개인 낱말 통제를 어떻게 할까? 개인 낱말은 사실 사내 자산 그 회사의 자산도 아니고 개인의 자산인데 거기에 뭔가 통제 어떤 솔루션들을 적용해야만 할 텐데 하는 건 쉬울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주 정책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접 연결을 하던 간접 연결을 하던 나가 있는 단말은 사내에 있었던 보안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전제가 딱 박혀 있습니다. 뭐 이건 다 보셔서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책의 여러 개 검토의 이제 기저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 운영하던 단말처럼 외부에 나간 단말 똑같이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면 보안 금융권에서 이제 막 7개에서 13개, 많게는 20개까지 보안 에이전트를 단말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거와 유사하게 뭔가를 많이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렇게 해야 적어도 내부 업무망에 들어왔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게 근거만의 어떤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런 통제된 환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과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팀이 고려될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더 많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망 PC, 뭐 업무망 PC에 대한 정책들, 뭐 그다음에 인터넷망 자체, 업무망 자체의 보안들 이런 어떤 접근 권한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정착해서 운영하고 계셨다 그러면 사실상 뭔가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 대비 재택 지급했던 단말, 지급해서 외부로 나간 단말, 아니면 이제 간접적 연결을 위해서 할당되는 VDI 어떤 단말, 뭐 가상 단말이지만 단말이죠. 단말에 대한 어떤 관리, 일단 또 개인 자산으로 접속하는 간접 단말인데 임직원 개인 PC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들, 이런 어떤 새로운 영역들이 늘어나는 거고, 뭐 VDI망을 포함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들어오는 원격, 뭐 VPN 채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외부의 다양한 환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라우팅 경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양한 단말로 인해서 뭔가 또 새로운 정책을 고민할 게 많아지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존의 그 금융권에서 해오시던 방식대로 정책을 고민하시고 적용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업들도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또 TF팀이 고민을 해서 또 맞는 솔루션 세팅에 또 맞는 정책 세팅에 또 관제팀의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해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보안팀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장표를 준비하면서 그냥 적어봤습니다. 적어봤고 여러 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트워크 보안 정책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통제 방안도 새롭게 짜게 되겠죠. 방화벽이나 ACL도 기본적으로 있겠고 각각의 에이전트에 할당됐던 정책들도 세분화되는 게 좀 세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외부에서 근무를 하시는 임직원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방안도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실 것 같고, 교육에 의해서 또 잘하고 계신지를 감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들, 감사 방안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새로운 접근이라든지 새로운 단말의 어떤 활용으로 인한 내부 시스템과의 어떤 그 사용 현황들을 가시성을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뭐 대응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이제 어쨌든 사내에 우리 망 내에 있던 어떤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뭐 침해가 의심스럽다거나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 뭐 달려가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지 조치할 수 있는 바로 조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가지고 계셨을 텐데 지금 이제 각자 개인 어떤 공간에서 접속한 시스템의 어떤 그런 이상 증상이 발생됐을 때에 그런 것도 빨리 알아채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모델링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그 오픈 API 방식의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협업 모델들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새로운 위협들은 어떨 것인가 하는 정보 수집도 좀 더 다각화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림을 딱 드렸어요. 저희 파이어는 아까 이동환 이사가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단편적인 어떤 장비 회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하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여러 침해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인정을 받고 또 발전을 시켜가는 과정에서 장비 솔루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컨설팅적인 부분들 또 위험 인텔리전스 정보를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의 코리아도 할 수 있지만 파이어의 코리아를 넘어서 에이펙과 본사를 다 협업을 해서 글로벌하게 다 저희 역시도 그 재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건데요.
사실상 제가 볼 땐 어떤 기술 통제 방안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떠한 위협은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어떤 그 정책들의 어떤 리뷰들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잘 정착이 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할 때 새로운 위협 방안들, 그럴 때 통제를 하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나라식으로는 컨설팅을 받는 거죠. 컨설팅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거가 우리가 되게 필요한 상황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TF팀을 통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보안팀 역량으로 진행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또 외부 자문단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 진행하는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나서 어떤 솔루션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더했을 때 더해져야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하지만 엔드포인트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한 어떤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엔드포인트는 사실 제일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 부분들을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 모든 그 엔드포인트 통제 기술을 개인 단말에도 보내고 지급 PC에도 보내서 다 원격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 이런 방안도 사실 가능하겠지만, 뭔가 아무래도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합쳤을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엔드포인트 단말에 놓여진 그 환경이 이제 내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하고 많이 경험했던 그런 이제 뭔가 그런 이제 아까 프리벤션이라고 했죠. 차단하는 방식의 어떤 보안 정책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응하는 좀 이런 절차를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의미에서 보안 통제와 원격 환경에 대응하는 엔드포인트의 어떤 기술 같은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위협 정보에 대한 좀 다각화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이죠. 그 재택근무의 환경, VPN도 이전에 많이 쓰셨지만 전 직원이 쓸 만큼 많이 쓰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위협 트렌드는 없는 것인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VDI 시스템이라든지 안 쓰던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확률은 없는지, 혹시 그런 사고가 딴 데는 없는지, 이런 게 매우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하죠?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에 대한 뭐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나하나를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어의 엔드포인트 솔루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파이어 엔드포인트를 직접 간접적으로 다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기억도 있으실 거고 나쁘신 기억도 있으실 건데요. 파이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EDR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탐지 차단이 아니라 탐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 방안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어떤 리스판스라고 하는 영역에 좀 잘 부합되는 솔루션으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머신러닝 엔진의 머리를 가지라든지 익스플로이트 가드의 행위 기반의 어떤 그 탐지 엔진, 블러킹 엔진 같은 것들을 더해서 뭔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잘 막고 사전에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들은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찍어드리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많은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그 어떤 모듈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많이 얹혀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트래커, 뭐 인리처, 뭐 트리거, 그 다음에 로그온 트래커, 뭐 이벤트 스트리머, 리미디에이션 여러 가지 뭐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금융권에서 원격형으로 넘어갔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해봤는데, 프로세스 트래커, 인리처, 그다음 로그온 트래커, 뭐 리미디에이션까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막 장점을 어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기능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어이 가지고 있는 그 엔드포인트 프로세스 트래커라고 하는 모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면 어떤 시스템에는 그 항상 동작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올라가겠죠. 새로운 프로세스가 등록이 올라갔다가 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계속 이제 그런 그 반복적인 걸 통해서 그 단말이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나 원격 환경에 있을 때고 거기다가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PC에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떠서 동작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통제를 시켰고 인터넷도 못하게 했고 뭘 따거나 새로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 외에는 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세스 트래커는 시스템 내에서 올라오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유관 정보를 다 이제 보여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EXE 어떤 프로세스가 올라오면 이 프로세스는 내가 처음 본 프로세스인가? 처음 올라온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이전에 한번 올라왔던 기록이 있다고 네임 매칭이 되면 그때 올라왔을 때의 소위 말하는 뭐 프로세스 호출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뭐 템프에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뭐 윈도우 시스템 32 밑에서 올라온다든지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얼러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악성 코드예요. 뭐 악성 행위를 하고 있어라는 의미보다는 이 시스템에 올라온 프로세스가 뭔가 예전과 달라요. 뭔가 이게 전과 다른 일들을 하게끔 올라왔어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시켰던 어떤 프로세스의 페어런트 글로벌 프로세스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원격지에 있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PC에서 이런 언어를 썼다고 하면 그 PC에 있는 사용자는 뭔가 우리가 하라고 했던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어떤 거를 좀 더해서 했을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에 위협을 당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프로세스 트래커입니다. 프로세스 트래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다든지, 뭐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든지 하면 프로세스 트래커에 의해서 얼러팅을 발생해주고 관련된 메타 정보를 쭉 보여줍니다. 이런 게 떴구나. 이런 게 왜 떴지?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어떤 이제 트리거를 시켜주는 거죠. 어떤 포인트를 딱 집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환경에서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또 기능이고 여기에 더해서 인리처라고 하는 그 모듈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처음 본 프로세스가 떴을 때 이 프로세스를 소위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샌드박스 기술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검사를 한번 해보고 나면 이 프로세스 자체 파일은 굉장히 안전해. 아니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악성 코드야.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기준 엔진에 더해져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프로세스 킬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연관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더해주는 게 이니차 모듈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혹시 뭐 저희 시스템 중에서 VX나 AX라는 장비를 쓰고 있으면 쉽게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장비의 어떤 활용성을 높여가면서 새로운 어떤 통제 방안에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동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는 로그온 트래커인데요. 로그온 트래커는 말 그대로 이제 로그온하는 어떤 이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거 갖다가 많이 쓰는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간대가 있겠죠. 예를 들면 VPN을 통해서 로그온을 하게 돼요. 내부에 있는 VDI 시스템에 로그온 시도를 하던, 아니면 이 VPN 자체에 로그온 시도를 하던, 로그온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올 때, 이 시간대가 일반적인 근무 시간대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어떤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스 IP 자체가 굉장히 뭐 많은 다수의 어떤 그 타겟 IP로 뭔가 그런 로그온 시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감염이 된 PC가 있어서 그 PC가 VPN 터널링을 통해서 내부에 들어와서 내부 VDI 시스템에 있는 다른 시스템으로 뭔가 또
말도 안 되게 로그온 시도를 막 뿌리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스캐닝을 뿌린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확인하기 쉽도록 그런 어떤 로그를 쭉 정리해주는 그런 방식. 그렇기 때문에 VPN 계정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속했을 때의 방식이라든지 사용한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오남용에 대한 어떤 로그온 시도들, 이런 VPN의 잘못된 사용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스트 리미디에이션 기능인데요. 이 부분 역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리모트 액세스처럼 뭔가 내가 시스템에 앞선 여러 가지 엔진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다고 확인이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죽인다든지 시스템의 그 파일을 지운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권한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격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원격에 있지만 사내에서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보고 옆에서 두고 그냥 시스템 뭐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 올라오고, 어떤 로그온 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 FireEye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더 쉽게 가시성 확보를 할 수 있고, 원격지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대응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텔리전스 부분은 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수집된 탐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져오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스티브가 언급했던 매니지 디펜스라고 하는 저희 이제 MSSP 서비스 같은 모니터링 관제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관제 서비스가 수집했던 정보들, 관제를 하면서 분석했던 정보들, 여기서 얻어진 정보도 굉장히 또 값진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격자를 트래킹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들, 확인하고 정리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실제 리서처라고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포럼에서 스파잉을 하면서 휴먼 인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재검열하고 재정립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파이어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그런 정보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요 화면은 저희 인텔리전스 서비스 포탈에서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군, 금융산업군에 대한 어떤 리포팅 정보를 좀 필터링해서 딱 보여드리는 대시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악성 코드의 정보도 있지만 주로 어떤 위협의 어떤 활동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가 주고받아지고 거래되고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고 사례들 이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에이펙이라든지 글로벌한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사례들, 공격 사례들, 위협의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핀11이라고 하는 이제 공격 그룹에 대한 리포트를 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핀11이라고 하는 공격 그룹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TA555라고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플로우드암이라는 이런 악성 코드를 많이 써서 이제 발생을 공격을 많이 국내에서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가 새로 발견이 되면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런 공격 그룹이 우리 조직을 타겟팅하고 있지 않은지 아직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보를 봄으로써 뭔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핀11을 보게 되면 어떤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공격을 많이 펼쳤는지, 세부적인 공격 태틱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공격이 진화하고 변화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핀11이 썼던 소위 인디케이터, 뭐 IP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파일 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내역이 우리한테 지나온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없다고 한다면 그런 년들을 뭔가 룰세트화시켜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쓰고 있는 주요 어떤 패턴들, 예를 들면 주요 어떤 임원들한테 메일을 주로 보낸다, 어떤 제목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이메일 보안 쪽에 뭔가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핀11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터 ATT&CK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 핀11이라고 하는 그룹이
사용하는 공격의 TTP, 전략 전술 기술 중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보통 공격을 진행을 하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주로 사용했던 악성 코드 패밀리, 머리하고 패밀리는 어떤 게 있는지, 주로 사용했던 취약점은 어떤 취약점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국 말고도 어떤 다른 리진들을, 다른 어떤 컨트리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또 관련된 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되면 아마도 전보다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활동,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없을 때는 사실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 초롱성처럼 막기 위한 정책들과 운영들을 쭉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막고 들어오면 막고 막았네 못 막았네 막았네 못 막았네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면 막았네 못 막았네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못 막은 것 중에서 들어와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영향을 못 줬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활동들, 헌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이제 다각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앞으로 많이 이제 금융권들이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하이테크 기업이라든지 좀 이제 IT 기업들은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쪽 인더스트리, 그쪽 산업군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시스템들이. 제약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새로운 위협들이 서비스를 공격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탐지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있는 거 대응하고 리스판스 하는 거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점차 많이 필요성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아시고도 계시고 들어본 적도 있고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 다크 포럼에서 많은 금융 정보에 대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 회사 것이 우리 기업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생각보다 많은 국내 기업의 정보들이 러시아권 포럼이라고 하죠. 이런 포럼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아까 메이즈 랜스메어라고 하는 거에서 쉐이밍 사이트라고 해서 올라가는 정보도 이런 포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거래되고 다 노출되고 거기에서도 반응이 없으면 그걸 이제 또 포털에 띄워서 또 확인하고 또 메일 보내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예전보다 이런 정보들의 거래가 좀 더 많아졌고 특별히 실제로 VPN이라든지 그 계정 정보에 대한 거래가 정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 환경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있는 근무하는 사용자의 어떤 계정 정보, 이메일 계정 정보든 아니면 어떤 단편적인 시스템 계정 정보든 하나만 있으면 다른 시스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트래킹하는 것도 어떤 업무에 필요한 영역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전스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인텔리전스를 확인했다 그러면 아까 직접적인 대응을 해서 뭔가 룰셋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룰셋을 만들고 정책을 수정했던 것들이 정말 잘 적용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이제 그런 뭐 바스 솔루션 저희는 이제 맨디언트 시큐리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베로딘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솔루션들이 얼마나 잘 동작하고 있는지 보안 시스템들이 막기로 했던 것들을 잘 막아주는지 새로운 위협이 노출이 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솔루션들이 이거를 잘 업데이트해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업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엔드포인트의 어떤 분석 대응 과정, 인텔리전스 수집한 것에 의해서 뭔가 또 개선 작업,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거를 다양한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어떤 좋고 나쁨, 어디가 부족한지, 어딘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조직은 특별하게 어떤 공격 그룹들, 어떤 나라의 공격, 어떤 나라의 배후에 있는 공격 그룹의 공격은 잘 대응할 수 있는데 어떤 그룹은 좀 취약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재택근무 환경이 지금 현재는 상시 연결로 뭐 VDI를 쓰고 SSL 불필을 썼지만 이 다음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새로운 솔루션들을 한 번 한 번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바뀌어도 또
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 그 금융권을 비롯한 그런 금융권은 당연하지만 그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국가에 있는 주요 기반 시설들, 주요 시설들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 관리를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더 많이 타겟팅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버 에스페라지, 사이버 첩보 활동,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빼나가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금전적인 욕벌이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대표적인 위협 국가를 언급했지만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격 그룹들이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 기반 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 주요 기반 시설들이 왜 공격을 더 당하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되게 폐쇄적인 어떤 그 운영 정책을 갖고 있다가 하나둘씩 그 열리는 뭔가 구멍이 좀 더 생겨버리는 어떤 그런 트렌드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공격자들이 더 면밀하게 그러한 어떤 주요 기반 시설들, 주요 시설들을 더 타겟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새로운 환경에 대한 위협 정의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그 어떤 정책을 우리가 뭐 간접 억세스를 하든 아니면 직접 억세스를 하든 원격 근무자한테 권한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새로운 그 위협에 대한 그랬을 때 새로운 위협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의와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일단 굉장히 요구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할 때에 좀 더 다양한 그 산업군의 사례들, 다양한 지금은 이제 금융권이 아닌 타 산업군들의 어떤 사례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택 환경에 나아간 단말이나 이런 어떤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가시성 확보할 수 있고 원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시스템 내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고 보안 운영팀에 큰 업무 변화가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어떤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위협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위협 인사이트와 인텔리전스 확보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그 금융권에 대한 얘기들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금융권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드렸을 때 파이어이랑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이동환 이사랑 저희 파이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원격이 됐던 직접 만나 뵙던 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방안이 도움이 될지 비단 솔루션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산업군의 이야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그 파이어아이의 금융 그 영업 담당하고는 이동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연말이고 이제 딱 그 업무에 집중하셔야 될 시간에 저희 그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런 종류의 세미나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좀 찾아뵙고 이제 좋은 정보 전달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 아래 설문하기 링크나 아니면 이제 제 이메일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 이메일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앞으로 혹시 뭐 궁금하신 주제나 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말씀 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 설문 꼭 남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채팅창 통해서 설문 링크는 다시 한번 저희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품이나 뭐 추가적인 그 내용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제게 이제 요청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도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